가문을 이을씨도 못 받는 밭대기를 우리가 왜 거두어야 한단 말이냐? 당장 친정으로 꺼지거라. 아씨가 맨발로 뛰쳐나오자 머슴 무겸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맨발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대로 가시다간 발이 다 썩어 문드러집니다. 마님이 어디를 가시든 제가 따르겠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하늘보다 가문이 법도가 높고 남편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손꼽히는 명문가 이씨 집안의 대문이 안쪽에서 거칠게 열리며 비단옷이 갈갈이 찢긴 여인 서은이 마당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길래 이토록 모질게 구십니까? 서은의 절규에도 시어머니 박씨는 서슬 퍼런 눈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품 안에서 이혼장을 꺼내 면상에 던졌습니다. 3년이다. 네가 이 집에 들어와 쌀만 축내며 보낸 세월이 가문을 이을씨도 못 받는 밭대기를 우리가 왜 거두어야 한단 말이냐? 당장 내 집으로 꺼지거라. 박씨는 그것도 모자라 서은이 신으려던 가죽 비단신을 낚아채 마당 구석 오물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부정탄다. 이 집안 물건은 시라놀도 가져갈 생각 마라. 네 부모가 준 몸뚱이만 가지고 당장 나가. 서은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3년 내내 손가락 발가락이 다 닳도록 시부모를 공경했고 남편을 위해 밤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남편에게 빌었습니다. 서방님, 단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집에서 보낸 3년이 정녕 이토록 허망한 것이었습니까?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핏발선 눈을 외면한 채 찻잔만 만지작거리며 차갑게 읊조렸습니다. 교가 없는 저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덩이만도 못한 법. 어머님 뜻이 그러하시다면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소. 친정으로 돌아가시오. 남편의 그 한마디는 서은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보다 아팠습니다. 서은은 세상을 잃은 사람처럼 울며 맨발로 대문을 뛰쳐나갔습니다. 눈 덮인 겨울길은 얼음장보다 차가웠고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그녀의 고운 발바닥을 사정없이 찢어놓았습니다. 발자국마다 붉은 핏방울이 눈 위를 수놓던 그때 뒤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안의 가장 낮은 곳에서 소처럼 일만 하던 머슴 무겸이었습니다. 마님, 아니, 서은 아가씨. 거구인 무겸이 그녀 앞에 나타나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맨발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대로 가시다간 발이 다 썩어 문드러집니다. 거대한 사내의 손이 서은의 작고 피투성이가 된 발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그는 자신의 거친 저고리 소매로 그녀의 발에 묻은 눈과 피를 닦아내고 찢은 옷감으로 발을 감싸줬습니다. 마님이 어디를 가시든 이 무겸이 곁에 있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마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권세 높은 남편은 고개를 돌렸으나 짐승처럼 살던 머슴은 목숨을 걸고 그녀의 발 아래 엎드린 것입니다. 서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문의 법도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가려진 비정한 인간들보다 제 발을 닦아주는 이 투박한 머슴의 진심이 100배 1000배 더 따뜻하다는 것을요. 마을 끝자락 귀신이 나온다며 아무도 찾지 않는 허름한 산당에 겨우 몸을 뉘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칼바람에 서은은 몸을 떨었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을 더 떨게 만든 것은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문 앞을 지키고
선 무겸의 거대한 그림자였습니다. 무겸아, 이제 그만 가거라. 너까지 이 고초를 겪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서운에 갈라진 목소리에 무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은 짐승처럼 날카로웠지만 서운을 바라볼 때만큼은 호수처럼 깊고 잔잔했습니다. 무겸은 찬바람이 들어오는 창문을 막아주며 말했습니다. 마님, 소인에겐 갚지 못한 목숨값이 있습니다. 그걸 갚기 전엔 염치 없어 저승도 못 갑니다. 무겸의 나직한 목소리와 함께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어두운 산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당시 12살이었던 무겸은 배고픔을 참지 못해 대감이 아끼던 그릇안을 뒤졌습니다. 분노한 대감은 무겸을 가만히에 말아 몽둥이질을 했습니다. 피냄새를 맡은 동네 개들이 몰려와 지저대고 무겸이 의식을 잃어가던 그때였습니다. 그만두셔요. 아이에게 너무하십니다. 대감의 노호성에도 서운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피떡이 된 무겸을 손수 일으켜 광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치맛단으로 무겸의 얼굴을 닦아주며 품 안에서 정성스레 싼 주먹밥 하나와 약과를 꺼냈습니다. 무겸아, 넌 짐승이 아니야. 내 아버지의 노비도 아니고 밥만 먹는 식충이도 아니다. 넌 내 사람이다. 알겠느냐? 매질보다 따뜻했던 그 말 한마디. 평생을 어이 혹은 이놈이라 불리며 짐승처럼 길러졌던 무겸에게 서운은 처음으로 사람이라는 이름을 준 신이었습니다. 무겸은 산당 바닥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마님이 주신 것은 주먹밥이 아니라 소인의 영혼이었습니다. 주인 잃은 개가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님이 지옥으로 가신다면 소인이 먼저 가서 길을 닦을 것이고 마님이 산으로 가신다면 소인이 산짐승의 목을 따서 길을 열 것입니다. 서은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3년을 함께 살며 사랑이라 믿었던 남편은 법도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버렸지만 평생 말 한마디 제대로 섞지 않았던 머슴은 자신을 사람으로 대우해주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자꾸나. 우리가 살아남아 저들이 말하는 가문의 법도보다 사람의 진심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자.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무겸은 그날 밤 서은의 잠자리를 지키기 위해 산당 문 밖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의 칠척 거구는 이제 서은을 세상의 온갖 풍파로부터 지켜줄 가장 견고한 성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무겸은 서은을 산속 친척집에 잠시 의탁시킨 뒤 상단주 최 씨를 따라 북방 무역길에 올랐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서은에게 다시 비단신을 신겨주기 위해 무겸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사지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별의 순간 서은은 자신의 옷소매를 찢어 무겸의 굵은 손목에 묶어주었습니다.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내가 없으면 나도 없다. 무겸은 대답 대신 땅이 꺼지도록 절을 올리고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북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북방으로 향하던 어느 날 밤 상단은 악명 높은 마적단 검은 늑대 무리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마적이 횃불을 들고 상단의 목을 죄어왔고 상단주 최 씨는 공포에 질려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전부 죽여라. 물건은 하나도 남기지 마라. 마적 두목의 외침과 함께 칼날이 쏟아지던 그때 어둠 속에서 포효 같은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무겸이었습니다. 칠척 거구의 무겸은
도끼 한 자루를 든 채 마적대의 한가운데로 돌진했습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처단이었습니다. 무겸이 휘두르는 도끼질 한 번에 마적들의 칼날이 종이장처럼 부러져 나갔고 거구의 몸이 부딪힐 때마다 장정들이 추풍낙낙처럼 나가떨어졌습니다. 어깨에 칼이 꽂히고 팔이 베어도 무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내가 여기서 죽으면 마님은 길가의 핀 들꽃처럼 져버릴 것이다라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내 놈들이 감히 누구의 앞길을 막느냐. 피칠갑이 된 무겸이 마적 두목의 멱살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리자 공포에 질린 마적들이 무기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목숨을 구한 상단주 최 씨는 무겸의 발 아래 엎드려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머슴으로 살 제목이 아니네. 이 북방의 상권을 자네에게 맡길 테니 나와 함께 천하를 호령해 보지 않겠나? 그날부터 무겸의 전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상단의 호위무사이자 행수가 되어 북방의 거친 상도를 평정했습니다. 청나라 관리들과 담판을 지을 때는 사자 같은 기계로 그들을 압도했고 억울한 상인들을 도울 때는 성군 같은 인자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명성과 산처럼 쌓이는 금은 보화 속에서도 무겸의 시선은 늘 남쪽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행수님, 이제 만주 땅까지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대궐 같은 집을 짓고 호의호식하시지요. 무겸은 품 안에서 빛바랜 비단 헝겊, 서은이 묶어준 그 소매 조각을 꺼내며 나직이 답했습니다. 내 집은 대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는 그분 곁에 있네.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군. 3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무겸은 북방의 진기한 보물과 황금,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수백 명의 무사를 이끌고 다시 조선의 땅을 밟았습니다. 이제 그는 누군가의 매질에 떨던 머슴이 아니라 한 여인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을 북방의 사자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3년 전 서은을 내쫓았던 이씨 가문의 대문 앞. 한때 고을에서 가장 기세등등했던 기와집은 이제 담장이 무너지고 잡초만 무성한 폐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재산을 들고 도망치고 남편 이도현이 술과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한 탓이었지요. 그때 마을 어귀에서부터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수십 대의 마차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저게 대체 누구 집 행차냐? 굶주림에 허덕이던 이도현과 박씨 부인이 대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가장 앞에 선 칠척 거구의 사내, 무겸이 말에서 내려 서슬 퍼런 눈으로 이도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누구냐? 감히 어느 가문의 문전에서 무례하게 구느냐? 이도현이 소리쳤지만 무겸이 허리춤에 찬 북방 무사의 칼자루를 쥔 것만으로도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무겸은 대답 대신 가마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마님 도착하였습니다. 이제 마님의 집으로 들어가시지요. 가마 문이 열리고 눈부신 비단옷을 입은 서은이 내려섰습니다. 3년 전 피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쫓겨났던 그 여인이 이제는 고을 사또조차 고개를 숙이는 거상의 안주인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서은아, 내가 살아있었구나. 박씨 부인이 염치도 없이 달려와 서은의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저 머슴놈이 번 돈도 결국 우리 집안 덕 아니냐. 어서 안으로 들어와 우리를 이 지옥에서 구해다오. 서은은 박씨 부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무겸이 건네준 작은 상자를 그들 앞에 내던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은 찢어진 저고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당신들이 내 비단신을 오물통에 던졌을 때 이 아이가 자신의 옷을 찢어가며 내 발에 둘러준 저고리다. 서은의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말한 가문의 법도는 사람을 짐승처럼 버리는 것이었으나 이 아이의 법도는 목숨을 바쳐 사람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과 땅은 모두 제 명의로 넘어왔으니 당신들은 나가주시오. 이도현과 박씨 부인이 통곡하며 바닥을 굴렀지만 무겸의 무사들이 그들을 대문 밖으로 가차없이 끌어냈습니다. 3년 전 서은이 당했던 그대로 그들은 맨발로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무겸은 다시 한번 서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이제 다시는 발에 흙을 묻히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집을 다시 지어 마님께 바칩니다. 서은은 무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겸아, 이제 나를 마님이라 부르지 마라. 너는 나를 살린 은인이며 내 남은 생을 함께할 유일한 사람이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주인과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눈보라 치던 날 건넸던 집신 한 켤레가 황금보다 귀한 인연이 되어 두 사람을 조선 땅에서 가장 따뜻한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의 겉모습과 신분, 그리고 가진 것으로 등급을 매기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벼랑 끝에 섰을 때 손을 내미는 것은 화려한 비단신을 신은 권세가가 아니라 자신의 옷을 기꺼이 벗어주는 가장 낮은 곳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주변에 여러분의 아픔을 진심으로 닦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무겸입니다. 그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얼어붙은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드렸길 바랍니다.